이강민의 잡지사 3월 호 세 번째 페이지. 제가 유배지에 간다면 이분을 보수주의인으로 두고 싶습니다. 심심할 틈을 안 주는 토크머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화제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혹시 보셨는지? 아직 못 봤습니다. 또 보수주의인 어몽도와 단종의 이야기가 제가 약간 유해진 선생님 포지션이군요. 그렇죠. 예. 괜찮죠, 좋죠. 아주 예. 좋을 것 같아요. 곁에 두면. 네. 예. 요즘 뭐 단종아리를 하는 분들이 영어를 많이 찾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수록 조금 약간 무리수 두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이 영어의 땅을 과연 우리가 과학으로 풀 수 있을 것인가? 영어를 진짜 과학이 오늘 또 철철 넘치는 도전을 합니다. 곳이죠. 도전을. 과학이 넘치는 곳이죠. 그래요? 영어는. 과학 네, 도시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박 작가님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영월 속 과학 찾기 편. 자, 먼저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령포. 청령포는 한쪽은 절벽으로 또 다른 한쪽은 강으로 둘러싸여서 이제 외딴 섬이나 다름없는 우리 뭐 천혜의 유배지다. 우리 박광일 선생님과 강원 영서 역사할 때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럼 영월은 왜 이렇게 산세가 험하고 고립된 지형이 많은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영월의 지형이 그렇게 생긴 이유, 특히나 특히나 그렇게 고립된 지형이 많으면서도 거기에 요소요소의 아름다운 풍경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면 하나 이제 제일 크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고생대라는 단어입니다. 고생대 지형. 우리가 지질 시대를 이야기를 할 때 뭐 신생대라는 포유류들이 많이 출현해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비교적 가까운 시대가 있었고 네. 그 전에는 공룡 시대인 중생대가 있었고 공룡 시대가 시작되기도 더 전인 시대가 고생대였다라고 고생대. 이야기를 하지요. 네. 고생대 지금으로부터 약 5억 4천만 년 전에서 2억 5천만 년 전 사이의 시대를 고생대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고생대 시절에 생긴 땅이 영월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영월하고 영월 옆에 태백에 네. 그 지역의 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땅이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생길 땅이 생길 때의 그 독특한 어떤 조건, 그 상황 때문에 영월의 땅 모양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그 시대에 땅이 생길 때 어떤 특이한 조건이 있었느냐? 그 지역에 영월뿐만 아니라 태백, 영월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서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이 시대 때 그 지역은 일단은 바다 밑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산으로 높은 땅이죠, 그죠? 높죠. 비교적 높은 산이 많은 땅, 동부서저잖아요. 산지가 많다는 느낌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시대에는 이 영월 태백 지역이 바다 속에 있었던 그런 곳이었고요. 바다도 지금과 같은 이런 우리나라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다가 아니라 아마도 열대 지방에 적도 근처에 영월 태백의 땅이 잠겨져 있으면서 생기기 시작했을 거다라는 것이 거의 확인된 정설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아니 이 사람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북반구에 겨울철에 지금 추위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사람이 헛소리를 그렇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 지구의 땅들은 뭐 대륙 이동설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구의 땅들은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 옛날에 고생대 시절에는 우리 한반도가 저 먼 적도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고생대에서 지금까지 땅이 조금씩 옮겨서 오면 충분히 적도에서 지금 있는 위치까지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거기 뭐 걸어갈 만한 거리도 아니고 어떻게 오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그런데 지금도 정밀 측량을 해보면 네네. 한반도 땅이 한 2cm에서 3cm 정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매년? 지금 매년 1년에 지금 뭐 그렇게 격렬한 지질 변동이 일어나지도 않는 시대인데도 네. 매년 2cm에서 3cm 정도 우리나라가 약간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요? 살살 2cm씩 3cm씩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매년 3cm씩 동쪽이 됐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1년에 3cm니까 3cm니까 100년이면 3m를 움직일 수 있죠. 그렇죠. 1000년이면 30m를 움직일 수가 있죠. 그렇죠. 만년이면 300m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년에 300m니까 그거의 만배인 1억 년이 만약에 지나면 300만 미터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300만 미터면 미터 보면 이런 게 너무 좋죠. 300만 미터면 3,000km잖아요. 1억 년에 3,000km. 1억 년에 3,000km. 1억 년에 3,000km. 그러면 3억 년이면 9,000km, 거의 10,000km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네. 10,000km면 지구 둘레가 얼마나 그랬죠? 4만이요. 지구 둘레가 4만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10,000km면 적도에서 북극까지도 갈 수 있는 거리가 10,000km예요. 그런데 3억 년만 지나면 거의 그만큼 움직일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1년에 그러네요. 3cm씩만 움직여도. 예. 그런데 고생대가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열대 지방에 있던 땅이 지금 한반도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거리다라는 거죠. 지금 정동 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약간 위쪽
북동쪽으로 가나요? 약간 하와이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는 하와이? 식으로 아. 왜 하와이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약간 하와이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는 식으로 좀 그럼 뭐 얘기합니다. 북극으로 갈 일은 당장은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봐야지 예. 아는 노릇인데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런 적도 지방에서 북쪽으로 올라왔더니 한반도 땅이 지금 또 동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영월, 태백 이쪽 지역에서 이 고생대 지역에 더욱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화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엽충인가? 그렇습니다. 그때가? 고생대에 살았던 생물 사실 삼엽충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고기 종류라든가 곤충 종류 이런 것도 고생대에 우글우글하게 많이 살았거든요. 예. 그런데 왜 곤충이나 물고기 이런 화석들보다도 삼엽충을 고생대라는 거를 조사할 때 더 중시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많아서요. 네, 많은 걸로 따지면 곤충도 못지않게 많았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요? 왜 하필 삼엽충을 더 많이 이게 찍히기 중시할까요? 모양이 좋아서요. 네, 그것도 근데 감 좋으신데. 동그랗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달팽이처럼. 맞아. 이게 딱딱한 부분이 몸속에 있기 아니, 때문에 달팽이 아니다. 찍히기 좋은 것도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펑퍼짐하게 눌러놓은 새우처럼 생겼죠. 소고개처럼. 예, 약간 그렇게 생겼죠, 그죠? 예, 그런 모양인데 왜 고생대에서 특히 그걸 중시하느냐? 참고로 왜죠? 똑같은 이유로 중생대 화석을 볼 때는 공룡도 많이 중시합니다. 그렇죠. 대표죠. 뭐 공룡이 아이들이 좋아해서 중생대의 화석은 공룡을 많이 보겠습니까? 왜 중생대 화석은 공룡을 많이 보고 고생대 화석은 이런 삼엽충을 많이 볼까요? 모르겠는데요. 삼엽충은 고생대에 출현했다가 고생대가 끝나면서 멸종해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딱 좋구나. 네, 중생대에는 삼엽충이 없어요. 현대에도 삼엽충이 없죠. 공룡도 고생대에는 공룡이라는 게 없었어요. 중생대에 출현해서 살다가 6,600만 년 전에 중생대가 끝나면서 공룡도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공룡 화석이 나오면 중생대에 그러네. 이 공룡이 이 지형에서 살았구나를 알 수가 있고 삼엽충 화석이 나오면 이거 고생대네. 고생대 바로 확인되네. 깔끔하네요. 라고 딱 할 수 있는 그런 거의 증거거든요. 이런 걸 이제 시대상을 알 수 있어서 뭐 시상 화석이다, 표준 화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삼엽충이 우리나라에서는 영월과 태백에 대량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작심하고 연구하시는 분이 가가지고 찾아내면 그냥 이렇게 쓱 돌아다니면 쓱 주워오실 정도로 다양한 삼엽충 화석들이 널려 있습니다. 진짜. 뭐 특히 많이 보이는 곳들도 있어요. 삼엽충이라는 게 이제 이런 박물관에 가면 있는 그런 멋있게 생긴 뭐 손바닥만한 삼엽충 이런 거는 잘 없고요. 보통 진짜 새우만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작구나. 약간 뭐 손톱만한 거 이런 새우만한 크기의 그런 삼엽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삼엽충 찾으려 가신 분들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보시면 영월에 돌아다니다 보면 뭐 삼엽충 하나 정도는 주울 수 있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 곳도 이 영월, 태백 이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고생대에 증거가 있는 곳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지질 화석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곳에 시초가 된 곳도 바로 이 영월, 태백, 고생대 지형이 남아 있는 이런 곳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쪽 지역에는 삼엽충 화석이 풍부한 편에 속합니다. 전 세계에서 삼엽충으로 제일 유명한 곳이다라고 하면 이제 모로코 같은 데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모로코에 진짜 큼지막한 멋있는 삼엽충 화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영월 삼엽충도 뭐 작지만 멋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시아에서는 이 정도면 꽤 큰데 아니냐, 꽤 많이 나오는 데 아니냐라고 많이들 좀 주목할 정도로 마스코트를 삼엽충 같은 걸로 하면 좋겠네요. 지금 하늘다람쥐. 지금 마스코트 하늘다람쥐인데 저는 사실 근데 요즘에 태백이 약간 고생대 삼엽충 이쪽으로 좀 밀고 있거든요. 좋은 것 같아. 특색 있어. 그래서 저는 영월도 좀 태백에게 뺏기기 전에 좀 밀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약간 그런 거 생각해봤어요. 이게 약간 이런 갑각류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새우맛 나는 맛살이나 어묵 같은 거를 삼엽충 모양의 좀 간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영월의 명물로 좀 개발해서 좀 팔아보면 어떻겠느냐. 좋죠. 그래서 영월에 가면 삼엽충 모양 어묵 하나 좀 먹고 봐야지. 이게 진짜로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최대한 삼엽충 맛하고 비슷하게 만든 맛살이래. 삼엽호빵. 뭐 그런 거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칼슘 편할 때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죠. 우리가 진짜 썸 안 타는 상대한테 했다가는 진짜 경을 치고요. 썸 판독기. 썸 타고 있을 때 좀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 이럴 때 정말 그 분위기를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사로 제가 소개해드린 거 있죠. 당신의 눈이 삼엽충의 눈과 같구나. 맞습니다. 삼엽충의 눈이 탄산칼슘 방해석 재질로 되어 있는 결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의 눈이지만 마치 보석같이 반짝이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당신의 눈이 삼엽충과 같구나 이런 말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요? 영월에서 이제 이거를 삼엽충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시초 지역이니까 이걸 좀 기념해가지고 영화제 같은 걸 하면 매년 뭐
나무 주연상, 뭐 여우 주연상 이런 거를 선정하듯이 황금곰상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약간 눈빛 연기가 좋았던 그런 배우를 매해 골라가지고 나무 삼엽충상, 박지훈 배우인데 여우 삼엽충상 이런 걸 딱 선정을 해가지고 눈빛 연기가 좋았던 사람에게 약간 그 황금 삼엽충 형식으로 트로피를 딱 만들어가지고 영월 군수님의 어떤 명의로 선사를 하면 정말 세계적인 어떤 행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만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예, 청룡포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만. 그냥 청룡포 얘기하고 연결해서 할게요. 하나만. 예. 그래서 그 청룡포 같은데 그런 아름다운 지형은 왜 생기느냐라고 할 때 좀 특이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삼엽충 얘기하고 고생대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생대에 뭐 삼엽충 포함해가지고 그런 약간 껍질 같은 그런 칼슘 계통의 재질을 몸속에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조개 같은 생물 이런 거 대표적이죠. 그런 류의 생물들이 많이 한 곳에서 살다가 묻히고 쌓이고 한 게 오랜 세월 수천만 년 1억 년 전 2억 년 3억 년 4억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굳으면 거대한 덩어리의 돌, 바위, 산처럼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석회암이라고 한다라는 거를 아마도 우리가 칼슘 편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생대 지역에 바다였던 지역에 조개하고 비슷한 재질을 갖고 있는 그런 생물들이 많이 살던 곳에서는 수많은 긴 세월 동안 이 석회질을 가진 그런 생물들이 모여가지고 쌓여서 그게 굳어서 거대한 산이나 들처럼 되어 있는 지형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영월에 이런 석회석 재질로 되어 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석회석은 물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녹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반응을 잘 일으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희한하게 100만 년, 1000만 년 물이 흘러가면서 희한하게 석회석 지형을 망가뜨려가지고 녹이면서 쓸고 지나가가지고 어떤 계곡이 멋지게 진다거나 절벽이 희한하게 생긴다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험하고 아름다운 지형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영월뿐만 아니라 뭐 근처의 단양이라든가 이런 고생대의 이 석회질을 만들게 한 여러 가지 그 수억 년 전에 생물들의 영향으로 생긴 그것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경치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청룡포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선돌이라는 또 명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단종이 유배 가는 길에 이 바위를 보고 우뚝 선 모습이 마치 신선 같구나 해서 선돌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이 바위도 뭐 지질학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석회암 많은 이런 곳을 우리가 흔히 그런 것 때문에 생긴 이런 독특한 지형을 흔히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한다. 이런 건 이제 학교 다닐 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외워라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는데요. 카르스트라는 게 이제 슬로베니아 쪽일 거예요. 동유럽 쪽에 있던 이런 비슷한 석회질 때문에 독특한 지형이 나타나는 곳을 독일 사람들이 부르던 이거 너무 아쉽지 않나요? 슬로베니아 사람들이 이 용어가 세계적으로 쓰는 거 보면 되게 아쉬울 것 같아. 슬로베니아에서는 이렇게 안 부르겠죠. 독일 사람들이 그 지형을 부르던 말이 약간 독일 발음으로 왔다. 카르스트로 굳어진 거예요. 아쉽겠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영월에 있는 그런 지형을 보고 무슨 일본 사람이 보고 양마루 선돌 지형인데 선도루 뭐 이런 식으로 세계에 다 유통이 된다라고 하면 좀 속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독일어 표현인 이 카르스트라는 말이 이 지형의 대표로 널리 학술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영월이나 단양 이런 우리나라의 석회암 지형이 많은 곳에 이런 카르스트 지형이 꽤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절벽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석회질이 좀 끼어 있었던 거예요. 이 절벽의 거대한 돌에. 근데 석회질은 아까 물하고 반응해가지고 녹거나 이런 일을 잘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석회질 있는 부분이 비를 바람을 맞고 이렇게 하면서 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해져가지고 그 부분만 딱 쪼개져서 나간 거죠. 위에서 떨어지는 물에 반응을 했구나. 빗물이라든가 먼 옛날에 강물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반응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딱 쪼개져 나가서 저런 희한한 지형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들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게 어떤 신선의 어떤 그 총력 때문에 저런 특이한 모양이 생긴 거다라는 걸 억지로 갖다 붙여보면 사실은 이 석회석 지형이라는 거는 고생대 시절에 저기에서 살던 조개라든가 아니면 석회질을 품고 있던 그런 생물들 때문에 바다 생물들 때문에 석회석 지형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진정한 신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생대에 이곳에서 살던 먼 옛날이죠.
고생대 이곳에서 살던 그 바다 생물들이 사실은 신성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영월 지역에는 저런 선돌 저거 말고도 여러 가지 카르스트 지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과서 같은 데서 카르스트 지형을 찾아보면 가장 대표적인 지형으로 많이 나오는 게 동굴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석회석 지형, 석회암 이런 게 있으면 네. 그 이제 물에 깎여서 나가면서 지하수에 의해서 녹아들면서 네. 그게 이렇게 굴 모양으로 이렇게 녹아가지고 지하수 길이 쭉 생기면서 동굴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녹았던 거에 석회질이 물에 녹아가지고 흐르면서 다시 어디에 굳어가지고 맺히고 이렇게 하면 희한한 아름다운 모양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종유석이랑 막 석주 있는 동굴이 그렇죠. 그런 동굴인가요? 예, 종유석, 석순, 석주 뭐 이런 게 많이 있는 그런 동굴이 전형적인 석회 동굴인데요. 이 석회 동굴도 카르스트 지형의 특징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영월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그런 석회 동굴로 알려져 있는 곳이 이 뭐 전설에 따르면 임진왜란 시절에 고시성을 가진 사람 고종원이라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시성을 가진 가족이 피난살이를 그 동굴에 숨어서 했다라고 해가지고 네. 고시 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곳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동굴이 되게 깊고 되게 먼 옛날부터 생긴 동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 속에 딴 데서는 좀 잘 볼 수 없는 희귀한 그런 생물들도 좀 발견되는 편이거든요. 특히 곤충 중에서 발견되는 되게 희귀한 곤충, 이 고시 동굴에 있던 곤충 뭐가 발견돼서 우리나라의 곤충 연구하는 사람들을 감탄하게 했을까요? 바로 갈로아벌레입니다. 갈로아벌레. 아 갈로아벌레가 여기서 나왔어요? 갈로아벌레 우리나라에서는 고시 동굴에서 나온 게 좀 유명한 편입니다. 이게 신기한 게 네. 갈로아벌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옛날 곤충의 원초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별로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좀 상상입니다. 그런데 고시 동굴 같은 경우에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최대 4억 년 전 네. 진짜 고생대부터 이 동굴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다. 와. 열대 지방에 이게 바닷속에서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을 거다라는 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 긴 세월 동안 열대 지방에서 이게 올라오면서 육지로 드러나고 뭐 이런 시절 동안 계속해서 생긴 동굴이에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그냥 상상이에요. 진짜 수억 년 전에 네. 고생대 곤충 이런 게 생겨가지고 진짜 원시적인 모습을 갖고 있던 게 네. 이 동굴 살기 좋네. 그래서 이 동굴에 정착을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쭉 살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가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가지고 이런 신비로운 옛 곤충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형태로 그러네. 발견된 걸 수도 됐는데요?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상상을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아니에요? 느낌마저 주는 그런 특이한 생물도 사는 그런 지형이 영월에는 있다. 이야기를 해볼 수 가보고 있겠죠. 싶네요. 예. 참고로 그 여기 선돌 고시동굴 같은 경우는 좀 예. 관광지로 개발도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볼 그래요? 수 있어요. 가기 네. 좋겠네. 네. 선돌 일대는 이번에 영화 속 단종의 유배지 영화 세트장을 지었던 곳이라고 하고요. 예, 지금 거장 임박, 거장 직전에 장항준 감독도 이곳의 풍경을 극찬했다고 하니까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월이란 지명도 이런 산세나 지형과 연관이 있습니까? 네. 영월이라는 이 이름도 영자가 이제 안녕할 때 영자죠. 그래서 편안하게 넘어가는 고개다. 여러 가지 고갯길들이 아름답게 있는 곳이다라는 뭐 그런 이름으로 탄생한 지명이다라는 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지질학적 특성 때문에 뭐 석탄이나 시멘트 산업도 발달했다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시멘트부터 좀 먼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석탄은 왜 제 이야기 안 할까요? 석탄은 지금은 안 하거든요. 지금은 안 한다. 우리나라의 탄광이 지금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있을까요? 많이 없어졌구나. 몇 군데 있을까요? 한 10군데 이상 되지 않을까요? 공식적으로 지금 딱 한 군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하나 둘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아마 삼척에 있는 그러니까 공영 탄광은 우리나라 공기업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탄광은 다 문 닫았고요. 그게 아마 작년에 문 닫은 게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다 문 닫았고 사설업체가 운영하는 탄광이 아마 삼척에 단 하나 지금 남아. 사설업체들은 뭐 조금 우리 뒷산에 뭐 아버지 탄광 있다 뭐 이런 데 있을지 모르니까 모를 일인데 하여튼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 이야기하는 데는 딱 한 군데 남아 있고 영월에서는 진작에 좀 사라진 편이기 때문에 영월에서 석탄을 엄청나게 많이 캐긴 캤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석탄을 처음 캐기 시작한 데가 영월이에요. 문경 이런 데서 더 먼저 캐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북한 지역에서 또 먼저 캔 데 있습니다만 강원도에선 처음. 강원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남한 지역에서는 석탄하면 강원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강원도에서 석탄을 처음 캔 데가 영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석탄 산업의 어떤 역사와 그런 변화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곳이고 석탄 산업의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박물관이나 전시관 같은 것도 영월에 좀 있습니다. 탄광 문화촌도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만들어져 있을 정도인데 지금은 석탄은 영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옛날부터 하고 있고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걸로는 시멘트 산업이 되게 크게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영월 시멘트는 지금도 뭐 우리나라 시멘트에 꽤 많은 양을 댄다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한 5분의 1 정도는 되지 않나?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야. 많은 양을 댄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거대 시멘트 공장들이 영국이란다. 거대 시멘트 공장들이 영월에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멘트 산업을 크게 성공시켜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대기업 집단 그룹을 이룬 그런 회사로 김성곤 회장이라는 사람이 창립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어디에서 생겼느냐? 바로 영월의 한반도면 쌍용리에 거대한 시멘트 공장을 세우면서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 김 선생님 한번 해준 적 있지 않나요? 영월의 쌍용리에 공장을 처음 생겨가지고 이분이 이 회사 이름 탄광의 역사 때였나? 이 그룹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쌍용리에 세워서 쌍용리에서 나와서 김성곤 회장이 그러니까 뭐 영월이 정말 시멘트 공업으로는 상징적인 그러네요, 곳이다라고 진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시멘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그 고생대의 역사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원리로 만듭니다. 시멘트의 주 원료가 석회석이거든요. 석회석. 그래서 석회석을 가루로 갈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흙 같은 거, 뭐 아무 흙이나 섞으면 안 되고요. 점토질 중에서 잘 골라놓은 시멘트가 될 수 있는 원료를 추가 원료를 조금 섞은 다음에 그거를 잘 갈아놓은 석회석하고 버무린 거를 소성을 한다라고 하죠. 굽습니다. 뜨거운 불에다가 그걸 한번 구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뭐랄까 굽는다고 할까요? 태운다고 할까요? 그냥 불로 한번 지져줍니다.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잘 굽는 과정이 중요하죠. 네네. 이쪽 업계에서는 이거를 킬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예요? 킬른? 네, 뭐 교과서에서 같은 데서는 킬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거대한 통에다가 재료를 넣어놓고 약간 바베큐 같은 거 하듯이 이 통돌이 형태로 이렇게 돌리면서 계속 열을 가하면서 굽는 그런 큰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킬른을 잘 돌리면 업계에서는 킬른을 소성 롤을 잘 돌리면서 안에서 석회석을 잘 구워주면 클링커라고 하는 시멘트의 기본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고요. 실제 시멘트 제품은 거기에다가 뭐 석고라든가 추가 원료를 더 섞은 다음에 이제 빻으면 시멘트가 되어가지고 전국으로 팔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한국인들은 뭐 특히 이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뭐 부동산, 아파트 이런 거에 정말 울고 웃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나 이런 건물 같은 거 도대체 뭘로 지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다 콘크리트로 짓지 않습니까? 그죠? 콘크리트라는 게 시멘트에다가 모래나 자갈이나 돌 같은 걸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놓은 걸 콘크리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을 그렇게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그 건물을 만드는 주재료인 시멘트는 어디서 오느냐? 영월 같은 칼슘 편할 때 우리 이야기했었죠. 먼 옛날에 쌓여있던 바다 생물들이 변한 석회석을 갈고 구워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영월의 지금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영월 사람들의 어떤 삶과 연관시켜서 좀 할 이야기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기술적인 이야기부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소성로에서 어떻게 잘 굽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베큐 통구이처럼. 그래서 이거를 강력한 화력을 최대한 싼 값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옛날에는 이거를 석탄을 엄청나게 많이 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석탄재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도 많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좀 골치 아프다. 시멘트 만드는 산업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를 되게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의 뭐 철강 산업 이런 게 제일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다라고 하는데 그 바로 뒤를 쫓는 게 이런 시멘트 제조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최대한 석탄을 덜 쓰고 효율을 높여서 연료는 덜 떼고 온도는 높일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많이 하는 게 석탄을 태우지 말고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태우자라고 해서 예를 들면 폐지를 모아온 거를 태운다든가 뭐 폐타이어를 모아서 태운다든가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값은 덜 들겠죠. 석탄 값은 덜 들겠죠. 그런 걸 같이 태우면 더군다나 이거를 폐지 같은 거를 버리려면 뭐 돈 들 수 있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땅에다 묻어 놓는다 하면 폐타이어 땅에다 묻는다 그러면 돈 주고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하면 이게 처리 비용도 이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거를 폐타이어 우리한테 주시라고 아니면 공짜로 그냥 우리가 처리해 드릴 수는 없고 뭐 얼마나도 주시라고 그 돈은 돈대로 받고 태워서 연료로도 쓰고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시멘트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움직였어요. 환경적으로 안 좋은 건 마찬가지.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는 전통적으로 시멘트 산업이라고 하면 이게 시멘트 가루가 날린다. 먼지, 미세먼지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거 관리 안 하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그 석탄 대신에 태우는 거 그것도 여러 가지 연기가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타이어. 그래서 그거를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거를 얼마나 잘 잡느냐, 그거를 잘 신경을 써주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사람들 얼마나 신경 많이 쓰는데 그럼요. 앞으로도 시멘트를 계속 많이 사용하는 일이 펼쳐지고 시멘트를 되게 중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뭔가 많이 움직일 가능성 충분하거든요. 네. 그거를 우리가 꾸준히 유지하면서 이런 시멘트 공업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려면 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풀어 나가야 되는 이 환경 문제도 같이 풀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영월이 그래도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는 이런 문제를 좀 잘 풀지 않느냐 라는 쪽에 모르겠어요. 영월에 바로 또 공장 옆에 사시는 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도 세계의 딴 지역에 비해서는 이런 문제를 좀 잘 조율하는 것 관심을 같다. 갖고 있다. 라는 식으로는 좀 이야기가 뭐 공식적으로는 나오는 편이기는 한데요. 네. 요 앞으로 점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문제고 이게 참 이게 그 영월군이나 뭐 강원도에서도 이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문제예요. 아 이거 너무 오염된다 그냥 무조건 하지 마라고 하면 그 지역에 또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지역의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비용도 높아지고. 예, 그 지역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뜩이나 지금 탄광도 다 문 닫았는데 네. 이 사업을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고 뭐 매연을 뽑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게 유지될 수가 없고 그럼요. 예, 지역 사람들에게 너무 또 피해를 줄 수도 있게 되니까 이거를 선을 잘 정해가지고 잘 기술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영월 정도면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바람을 타지 않았느냐 앞으로 더 잘하면 더 잘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쪽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하나 넘어가기 전에 시멘트네 하나만 시멘트 얘기 넘어가야 하시죠. 시멘트로 하나만. 시멘트 하나만. 시멘트 예, 하나만. 시멘트 하나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도 벌써 한 뭐 40년, 50년째 영월에서 잘 되고 있는 시멘트 산업이고요. 예. 이 이상으로 좀 키워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예.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또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그맣게 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네. 뭐 영월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뭐가 다른 있냐면 자원인 거예요? 시멘트만 시멘트? 나오는 데서 멈출 게 아니라 예. 시멘트로 추가로 뭘 더 만들어서 팔아보자 이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간단하게는 시멘트에 이제 모래 같은 그런 거 섞어가지고 보도블록 같은 거를 찍어가지고 보도블록 같은 거를 판매를 하는 거죠. 예, 전국에 보도블록 얼마나 많이 깔립니까? 엄청 많죠. 그런 거 다 콘크리트 같은 그런 재질로 다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모양으로 돌을 우리가 어디서 깨와가지고 바다에 깔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다 이렇게 시멘트 만들어가지고 굳혀가지고 다양한 모양의 보도블록을 만들어서 실어와가지고 깔거든요. 네. 그럼 전국의 보도블록 공장에서 그런 걸 실어오는데 영월에도 이런 보도블록 하는 공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일단 시멘트가 많이 나니까 네. 내 고향 내 시멘트로 만드는 내 보도블록 이렇게 돼가지고 전국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 거고 예.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요즘에는 뭐 영월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많이 하고 영월에서 꽤 크게 하는 걸로 이거하고 비슷하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는 걸 해요. 약자로 PC라고도 퍼스널 컴퓨터 아니고요. 약자로 PC라고도 부르는데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가 뭐냐면 네. 콘크리트를 미리 부어놨다라는 거잖아요. 프리캐스트라는 건 거니까 네. 콘크리트를 미리 부어서 미리 찍어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건물에 뭐 벽을 만들거나 기둥을 만들 모양대로 이렇게 거푸집 틀을 짜놓고 네. 거기에다가 뭐 레미콘이 됐든 뭐가 됐든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시멘트하고 자갈 돌 섞은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굳히면 그게 벽도 되고 기둥도 되고 해서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한국의 콘크리트 건물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시공하지 말고 빠르고 편하고 쉽게 시공을 하기 위해서 네. 벽을 아예 공장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벽체 자체를 트럭에 싣고 와가지고 그냥 딱 세우면 벽 시공이 끝나도록 이런 식으로 요즘 시공을 하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애초에 벽으로 만들어준다고요? 그렇죠.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를 받아와가지고 예. 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는 PC 공장에서 네. 그 시멘트에 뭐 자갈, 모래 이런 걸 섞어가지고 네. 치수대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벽도 만들어 놓고 기둥도 만들어 놓고. 근데 그 공장에서 벽 만들 때는 기존 방식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거 잘 하시겠죠. 그래서 대량 생산해서 좋은 품질로 쫙 만들어서 쌓아놓습니다. 네. 그래서 건물 짓는 데서 우리가 벽 만들기 위해서 지금 콘크리트로 벽을 이만큼 쌓아야 되는데 혹시 그 치수로 딱 만들어 놓은 거 있냐고라고 하면 아이고 그거 많이 쓰는 거라서 우리가 다 만들어놨죠. 네. 트럭에 실어가지고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건물을 금방 더 튼튼하게 그렇겠네요, 지을 수 진짜. 있다라고 해서 점점 더 이거를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가면 더 튼튼한 건물을 더 싸게 더 빨리 지을 수 있게 될 거다라는 쪽으로 기대도 많이 되고 있어서 더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요거 작년 재작년에 화제가 많이 되어서 뭐 이런 뉴스 같은 데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그렇게 벽이나 기둥만 미리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죠. 뉴스 아예 봤어요.
방을 한 칸을 통짜로 네. 집을 한 채를 통짜로 다 먼저 만들어 가가지고 네. 그거를 싣고 가가지고 이렇게 짜맞춰서 세워놓으면 네. 뭐 건물이 되고 아파트도 되고 중국은 그런 거 많이 한다고. 네, 그런 걸 해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걸 해보자라는 시도가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되고 있는데요. 모듈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영월에서도 하는 업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영월에서는 그쪽은 아직까지는 크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워낙에 시멘트가 많이 나는 곳이고 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같은 거 이미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 모듈러 하우스 쪽으로도 좀 이렇게 발전이 돼서 진전이 되면 네. 언젠가는 이 영월에 있는 시멘트로 만든 집들이 전국으로 배송되면 그러네. 저절로 막 집이 조금씩 생기는 여기저기 집들이 막 생겨나는 영월산이야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미래가 언젠가는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삼엽충의 기적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예. 텅스텐도 좀 각광받는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원소 편에서 다루면 좋을까요? 아니면 텅스텐 벌써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 불길함을 느끼셨네요. 예. 참 텅스텐 그냥 짧게 소개만 드릴게요. 각광받고 있습니까? 각광 받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각광 엄청 받았어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텅스텐 광산이 영월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리 넘어가려고 해도 이거는 하시면 됩니다. 예. 텅스텐이 여러 이게 발견될 때 원소 이름을 붙일 때 혼란이 있어가지고 텅스텐 원소 기호가 뭔지 아십니까? 텅스텐 원소 기호가 W입니다. W. 그래요? 그래서 텅스텐하고 탄소하고 섞어서 만든 아주 강력한 그런 재질을 텅스텐 카바이드라고 하는데 탄화 텅스텐이라고 하는데 그걸 약자로 텅스텐 카바이드니까 WC라고 써요. 업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 화장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WC로 된 공구 가져와 봐라. 엄청 강한 공구입니다. 근데 화장실이라는 뜻이 아니고 텅스텐. 근데 텅스텐을 W라고 쓰는 이유가 그걸 옛날에 볼프람이라고 부르던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텅스텐을 원소 기호로는 W라고 쓰는 거거든요. 올프람. 그런데 근데 텅스텐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쓰이잖아요. 그냥 맞아요. 부를 때는. 텅스텐은 무슨 뜻이냐? 스텐은 스타인, 돌이라는 뜻이고요. 텅은 퉁,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나라 말로? 독일어. 아니죠. 스웨덴어. 스웨덴. 퉁이. 스웨덴. 스웨덴어. 퉁, 스텐. 이게 스웨덴어로 무거운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텅스텐이 실제로 무거워요. 아주 무겁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텅스텐하고 금하고 섞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다 그러죠. 그래서 텅스텐이 실제로 무거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한자어로 번역을 해서 옛날에 텅스텐을 중석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중석. 고지고대로. 그래서 대한중석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텅스텐 이거 캐가지고 세계 최고의 텅스텐 광산이 영월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50년대 60년대는 이거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좋은 직장인 공기업이 대한중석이었어요. 대한중석이 나중에 본사를 대구로 옮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뭐더라? 대구 스마트 고등학교인가로 이름 바뀌었을 텐데 옛날에는 대구에 대중공고라는 고등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뭐 대중공고가 왜 대구에 있어? 목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중공고가 왜 대구에 있지? 대한중석이. 근데 그 대한중석 쪽에 재단에서 만든 거라서 대중공고라고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때는 이게 사업이 되게 잘 됐었는데 90년대에 중국산 텅스텐이 너무 잘 팔리면서 90년대에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지금 텅스텐 시세나 기술이 발달하면서 좀 3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영월에서 2026년에 텅스텐을 캐서 팔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텅스텐 편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퉁 하나 배웠다. 퉁. 그거를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거 이제 그냥 넘어가기 좀 아까우니까 석탄 이야기도 한 김에 다 엮어가지고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 드리면 일단은 석탄도 고생대하고 상관이 있어요. 석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석탄이요? 네. 석탄이요? 이거 배웠는데. 먼 옛날에 있던 이 식물들이 땅에 묻혀가지고 변질이 되면 식물을 이루고 있는 성분 중에 기억나십니까? 우리 원소할 때 많이 했죠.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물 빼면 어떤 원소가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죠? 물 빼면요? 물을 빼고 사람 같은 경우는 헬륨. 이렇게 단식하시니까 헬륨은 왜 헬륨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헬륨을 헬륨이라고 부르는 이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요? 헬리오스라서요. 헬리오스가 무슨 뜻이죠? 태양. 지구에 많겠어요? 태양에 많겠어요? 태양이요. 지구에는 별로 없는 거예요. 헬륨은. 수헬리베잖아. 지구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로서 물 빼고 제일 많은 원소 뭘까요? 탄소입니다. 탄소. 기억나시나요? 탄소. 생명체의 주성분이 탄소입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고생대에 많이 묻혀 있으면 몸이 탄소로 되어 있는 성분들이 자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탄소들이 수억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주로 고생대에 묻혀 있던 식물들이 묻혀가지고 수억 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면 탄소 성분만 주로 쫙 남아가지고 그게 뭉쳐서 굳으면서 돌처럼 변하는데 그게 바로 석탄입니다.
그렇지. 아, 예, 그렇구나. 특히 탄소 성분이 워낙 딴 거 없고 탄소밖에 없다. 네. 이렇게 된 상태의 석탄을 무연탄이라고 부르고요. 진짜 탄소 100%다 그러면 흑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진짜 탄소가 진짜 조금의 흠도 없이 다 뭉쳐 있다라고 하면 다이아몬드 되는 다이아몬드 거고요. 그래요. 그 얘기하셨죠. 예, 되는 거고요. 네. 그냥 탄소가 좀 많이 덩어리 져서 묻혀 있다라고 하면 그 무연탄이고요. 네. 탄소 덩어리긴 하지만 뭐 황도 들어 있고 뭐도 들어 있고 수소도 들어 있고 그 나머지도 좀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잔잔한 것도 그러면 그런 거를 유연탄, 갈탄, 토탄 이런 식으로 무연탄과는 좀 다른 등급의 석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고생대 근본 지형이니까 무연탄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영월 같은 데서 이 지역이 고생대기 때문에 이 무연탄 같은 게 많이 나가지고 한때 큰 산업이 됐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네. 나 텅스텐 같은 거 캐는 쪽으로 좀 변화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탄 캐는 것만 해가지고는 좀 미래에는 우리나라의 이런 산업 구조를 생각해봤을 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월 쪽에서는 영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탄광촌에서는 어떤 걸 많이 생각하냐면 네. 탄 캐는 작업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비나 도구나 특히 미래 사회에 더 유용하게 사용될 그런 자동화 장비나 로봇 같은 거를 좀 개발하고 사용한 기술적으로 뭔가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 캐러 가면서 옛날처럼 다 뭐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그냥 몸으로 힘쓰는 일만 하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광업 로봇. 예, 그러니까 최대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장비, 탄을 안전하게 옮겨줄 수 있는 그런 자동화 장치. 사람 대신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줄 수 있는 로봇 이런 것들을 잘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은 이제 탄광 밖에서 이렇게 조작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고장 났다 그러면 이제 가져와가지고 수리하고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모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전자공학 전공하신 이런 분들이 이제 영월 같은데 가가지고 산 좋고 물 좋은 데서 여유롭게 일하는 뭐 이런 미래를 꿈꾸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쉽지만은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 쉽지만은 않긴 그래도, 한데. 예.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영월 쪽에서는 드론을 좀 민다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할 수 있나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런 드론이라는 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네. 자동 장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드론 같은 거를 좀 개발하는 산업을 네. 영월에서 좀 키워보고 특히 이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뭐 갑자기 시작하기 어려우니까 드론 시험장 같은 거 이런 거를 영월에서 좀 잘 해보자라는 쪽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에서 드론 개발하신 다음에 시험하러 영월로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뭐 산에 뭐 이런 들에 이런데 드론으로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 뭐 사고가 나느냐 이런 걸 감시하는 작업을 드론으로 조정하면서 하면 얼마나 잘 되는지 해보자. 네. 위험한 상황에 드론을 보냈을 때 고장 나는지 안 나는지 해보자. 네. 그런 거를 영월에서 시험하는 쪽으로 좀 요즘 좀 추진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잘 된다 그러면 뭐 이런 쪽으로 드론의 고향이 야.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런 거 드론으로 딱 만들어졌는데 영월에서 개발돼서 나왔다. 뭐 이런 시대가 오면 참 신선처럼 영월이 또 날아다니는 미래에 주목받을 수 있는 뭐 거죠. 그런 거를 신선이요. 예. 하늘 날아다니는 자동차 타고 다니는 좀 신선 같잖아요. 예, 그렇죠. 구름을 타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신선 키워드로 엮으시는구나. 뭐 예. 그런 상상도 해보고 있는데 네. 어떤 쪽으로 돌파구가 나올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시간은 얼추 다 찼는데요. 그렇군요. 근데 영월에 아니, 근데 이게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이거 진짜 15초 만에 말할게요. 15초는 안 될 것 같아요. 15초만 진짜 짧게. 15초 해보세요. 네. 예, 15초만. 아까 시멘트 산업은 진짜 크게 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영월에 이 시멘트 산업을 하면서 석회석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시멘트 만드는 거거든요. 네. 15초 벌써 지났구나. 미터법 아니에요? 저도. 네. 왜 그래서 이렇게 부정확하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네, 예. 그래서 석회석을 지금 수십 년째 갈아서 없애기 때문에 영월 같은 데 가보면 산 하나를 통째로 갈아서 없애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산 하나를 통째로. 산 하나를 위에서부터 계속 깎아가지고 네. 석회선을 갈아서 시멘트를 만들고 또 만들고 이래가지고 산이 하나가 석회석으로 되어 있던 산이 하나가 쑥 다 갈려 나간 이런 데가 영월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를 뭐 관광지로 개발돼 있고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길 가다가 우연히 그게 보여가지고 보시면 되게 어마어마하고 좀 놀랍고 장관이구나. 신경 없습니다. 엄청 장관입니다. 그래요. 아니 사람이 산을 저렇게 다 갈아서 허옇거든요. 그러니까 다 좀처럼 볼 수 석회석을 없는. 갈아서 없애는 거기 때문에 예. 무슨 이상한 외계 행성 같아요. 보고 네, 있으면. 네. 그래서 그런 게 또 영월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기도 합니다. 시멘트 산업을 더 좀 이렇게 친환경적인 쪽으로 잘 이렇게 개발을 해놓는다면 네. 그런 걸 좀 더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관광지로 전망대처럼 개발해 놓는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죠.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산을 다 갈아가지고 그걸로 도대체 뭘 만든 거지? 우리 도시에 깔려있는 이 수많은 아파트들과 아파트. 건물들을 다 그 갈아가지고 만든 거죠. 또 느낌 이상하네. 그렇죠. 예. 영월에는 참고로 국내 최대 규모의 곤충박물관, 아까 뭐 고시동굴의 갈로아벌레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곤충박물관도 있다고 하는데
이대로 마칠까요? 아니면 뭐 아, 팔도 동물 열전의 저자로서 생물 이야기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동물이나 뭐 곤충 얘기. 일단은 아까 영월의 마스코트로 소개를 해주신 하늘 다람쥐. 다람이. 이거 얘기해 볼 만합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날다람쥐라는 말을 일상 용어에서 흔히 많이 쓰는데 그렇죠. 예. 날다람쥐라는 말은 공식적인 우리나라에서 동물을 부르는 말로는 안 쓰는 말입니다. 학술 용어로는 안 쓰는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하늘 다람쥐라고 합니다. 예. 이게 날다람쥐라고 부르던 동물이 일본에서 살던 그 날다람쥐 종류의 동물을 부르는 말로 쓸 때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는 하늘 다람쥐는 하늘 다람쥐라고 불러야지 안 헷갈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다람쥐하고 비슷한 동물입니다. 쥐, 다람쥐 이런 거하고 비슷한 동물입니다. 네. 참고로 요즘에 이 기르는 용도로도 도시에서도 기르는 동물로 슈가 글라이더라는 게 있어요. 슈가 글라이더. 슈가 글라이더. 그 날다람쥐처럼 막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동물. 어떤 분들 그 집에서 기르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예. 그걸 흔히 날다람쥐라는 식으로 많이 부르는데 예. 슈가 글라이더는 하늘 다람쥐하고는 전혀 다른 계통의 동물이에요. 아 그래요? 하늘 다람쥐는 말 그대로 다람쥐 계통의 동물이고요. 슈가 글라이더는 캥거루 목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캥거루, 코알라 이런 쪽 동물입니다. 유대류. 예, 그런데 그게 등치가 작아지면서 하늘을 날 좀 잘 활공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하늘 다람쥐하고 비슷해져서 그냥 날다람쥐의 일종이라는 식으로 슈가 글라이더를 부를 때가 있어서 그렇지 상관없는 동물이고요. 걔네도 이러고 날아요? 그렇습니다. 글라이더니까. 예. 우리나라의 하늘 다람쥐가 좀 더 잘 나는 것 같아요. 하늘 다람쥐가 의외로 그렇게까지 흔한 동물은 아닙니다. 하늘 다람쥐 계통의 이런 동물들이 아메리카 대륙에는 좀 많이 사는 편인데요. 아시아나 유럽에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유럽에는 옛날에는 뭐 스웨덴 이런 데도 좀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 다 멸종됐고요. 네. 지금은 핀란드 같은 데 조금 있고 유럽의 웬만한 나라에 하늘 다람쥐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우리나라하고 좀 가까운 쪽 그런데 조금 하늘 다람쥐가 있고 그다음에 뭐 시베리아에 하늘 다람쥐 있고 귀한 종이네. 일본에 하늘 다람쥐가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아시아, 유럽 이런 구대륙에는 하늘 다람쥐가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도 하늘 다람쥐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연구나 조사가 별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 예. 그래서 영월에 분명히 하늘 다람쥐가 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거를 마스코트로 삼아도 될 만큼 영월의 깊은 산 속에 영월의 청정 자연에 하늘 다람쥐가 사는 것 같아요. 살겠죠. 수많은 그런 정황을 보면. 네. 근데 제가 알기로 근 10년 사이에 영월에서 하늘 다람쥐가 포착된 적이 있나 없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있어도 극히 드물 거예요. 혹시 이거 정확한 자료 아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영월에 그때 갔는데 하늘 다람쥐 봤다라는 분 계시면 이거 댓글 달아주세요. 왜냐하면 하늘 다람쥐가 영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분명히 사는 것 같은데 이게 살아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저 뭐 청주에서 발견했다 이런 뭐 기사는 본 것 같은데. 가끔가다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뜨문뜨문 이렇게 소식이 나오는 정도예요. 하늘 다람쥐가 말 그대로 나무와 나무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살기 때문에 하늘 다람쥐가 쪼만하잖아요, 그죠? 하늘 다람쥐가 이렇게 해가지고 비막을 펼치고 맞아요. 팔다리 사이에 있는 그 막 같은 그 박쥐 날개 같은 걸 비막이라고 합니다. 그걸 펼치고 날면 멀리 날면 한 몇 미터 정도까지 날 수 있을까요? 궁금하다 이거.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대단- 높이서 뛰어내려서 나무에서 멀리, 나무는 당연히 될 테니까. 멀리 바람 타고 잘 날면 꽤나 멀리 갈 수 있겠죠. 바람 그죠? 타고 잘 나면 네. 뒷바람 받으면 몇 미터? 5m. 5m? 100m까지도 날아갑니다. 진짜 10m 단위로는 나네. 10m 단위로는 쉽게 날아다녀요. 100m? 100m도 날아갑니다. 100m도. 예. 와 진짜 100m, 나는 항상 100m는 못 날죠. 그러니까 근데- 컨디션 좋으면. 그런데 예, 수십 예. 미터, 10m, 20m 단위로는 진짜 그냥 날아다닙니다. 야. 그래서 진짜 잘 날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까 나무에서 안 내려오고 살아요. 웬만하면. 예. 나무에서만 삽니다. 예. 그런데 낮에는 보통 어디 숨어 있어요. 자거나 나무 위에. 나무에 있는 구멍 같은 데서 예. 숨어 있거나 자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밤에만 그렇게 날아다니거든요. 밤에 막 이렇게 땅에 내려와서 굴러다니다가 사람 발에 채이고 이런 것도 아니야. 밤에만 슥 이렇게 날아다니거든요. 멋있다. 사람 눈에 안 띄어요. 안 보이겠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사람 눈에 안 들키고 몰래 잠입해가지고 뭐 쓱싹 일을 하고 사라지는 뭐 그런 잘 숨어 궤도루팡. 있는 뭐 예. 그런 어떤 암살자 같은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예. 뭐 같다고 불러요. 뭐 박쥐 같다, 카멜레온 같다 이렇게 부를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하늘 다람쥐 같다고 너무 귀엽잖아요 빌런치고. 좀 그렇긴 하네요. 예. 그 정도로 너무 잘 날아다니면서 사랑스럽잖아. 눈에 예. 안 띄어가지고 네. 연구가 되게 안 되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든지 연구만 하면 우리가 나올 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생물학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연구를 할 게 되게 많고 네. 또 한 가지로는 이건 어떻게 나느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비행기 같은 걸 개발할 때 라이트 형제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의 날개 구조를 보면서 비행기 연구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들어봤어요. 근데 새는 보통 날개를 퍼덕퍼덕 하잖아요. 예. 우리가 사용하는 비행기하고는 되게 다른 방식으로 새들은 그쵸. 날아다니거든요. 비행기는 안 퍼덕퍼덕하죠. 그렇죠. 예. 근데 하늘 다람쥐는 어떡합니까? 하늘 다람쥐는 딱 펼치고 날거든요. 비행기 스타일이네. 그래서 뭔가 하늘 다람쥐 어떤 비밀을 좀 어떻게 좀 알아내면 이게 나는 데는 예를 들면 드론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예. 영월에서 하늘 다람쥐를 연구해 가지고 절묘한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영월에 있는 드론 시험장에서 네. 세상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개발했다. 이런 사람 언젠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상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작년에 강준길이라는 포스텍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 네. 날다람쥐 드론이라는 거를 개발하신 적이 있어요. 아, 조금 더 영어를 이렇게 뭐랄까요? 좀 우대를 한다면 하늘다람쥐 드론이라고 그게 부르면 정확하죠. 더 정확하겠죠? 예. 이게 드론처럼 생겼는데 드론이 이 하늘다람쥐 날개 같은 거를 하늘다람쥐 비막 같은 거를 펼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하늘다람쥐 스타일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개발을 했는데 예. 개발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최대한 좋은 쪽으로 사용해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예, 그렇겠죠. 개발을 해보니까 예. 그냥 날아다닐 때는 뭐 이게 큰 도움이 안 되고요. 네. 빠르게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정지할 때 방향을 바꿀 때 이럴 때 이 날개 막을 딱 펼쳐가지고 그걸로 바람을 딱 잘 받아가지고 날아가다가 딱 선다 이럴 때 쓰면 좋다라고 해가지고 낙하산 느낌도 나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이제 관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하늘다람쥐에서 아는 게 너무 없어서 그렇죠, 그죠? 더 뭔가 많이 알게 되고 한다면 예. 더 신기한 더 멋진 드론도 이 대안에 영월에 하늘다람쥐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뭔가 더 나오게 우리 저기 CES 편할 때 얘기하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 세계 드론 산업을 중국이 다 장악을 하는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판인데 예. 우리가 하늘다람쥐로 뭔가 역습할 수 없을까요? 그런 생각 할 수 해볼 수 있죠. 있겠죠. 예. 끝내기 전에 진짜 하나만 이거 짧게 할게요. 이거 진짜로 이거 85초 만에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월의 명물로 영월에 흐르는 아름다운 강인 동강 주변에서 자라는 동강 할미꽃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예. 이게 보라색으로 되게 아름다운 꽃이라는 꽃인데 네. 이게 할미꽃 종류인데 분명히 할미꽃하고 되게 가까운 그런 종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우리나라에서 사는 우리나라의 명물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희귀하죠. 딴 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네, 그런 희귀한 꽃인데 꽃도 예뻐요. 예. 더군다나 할미꽃 종류인데도 할미꽃 특징이 뭡니까?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게 할미꽃 특징이에요. 그래서 할미꽃이군요. 이 동강 할미꽃은 할미꽃인데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약간 뭐랄까요, 뭐 어떤 관절 건강의 상징과도 같은 예. 뭔가 어떤 회춘의 상징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노인들을 뭔가 그런 아이템이 될 수 건강과 장수. 그래서 이제 막 근데 이게 예. 야생에서 자라는 되게 희귀한 그런 꽃이잖아요. 예쁘다. 나쁜 사람들이 자기가 집에서 길러보겠다고 막 뽑아가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존하고 길러야 되는데 네. 최근에 국립수목원이나 뭐 이런 이런 산림 쪽 관계의 이런 기관에서 같이 영월군하고 협력을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네. 요거를 품종으로 좀 잘 개발해서 음. 예를 들면 영월군의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이거를 대량으로 길러가지고 네. 전국에 이거를 아름다운 꽃으로 판매도 하고 그리고 영월에 이런 동강 할미꽃 꽃밭을 딱 만들어서 우리 허리 아픈 때 여기 와가지고 맞습니다. 가면 좀 좋은 느낌 받고 갈 수 있다. 위에는 또 드론이 날아다니고 살려볼 게 많은 고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할머니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영월 할미꽃을 아껴줍시다. 영월의 숨은 과학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고로 매년 4월 말에는 단종을 기리는 단종 문화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올해는 뭐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만 청령포 또 장릉 따라서 단종의 숨결도 느껴보시고 영월 탄광문화촌 곤충박물관 오늘 소개해드린 곳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곽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